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3페이지 보시면 그 25번 문제. 자, 행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그 행방조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그대로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등기, 국제소포, 국제특급 모두 가능하다. 자, 행방조사의 종류로는 포스넷, 인터넷 우체국이 있다. 행방조사는 발송인의 하나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발송국가,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손해배상 청구도 발송인뿐만 아니라 수취인도 가능하듯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방조사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방조사 역시 수취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이네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이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손해배상을 청구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을을 빼야 되겠네요.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한 것이 된다. 맞죠? 그래서 행방조사 청구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2번 우편물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되며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지연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번은 제가 나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김치가 도착을 했는데 김치가 나는 그 금방 담은 김치, 싱싱한 김치를 원했는데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김치 맛이 쉬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그 대신 지연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연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번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손해배상이 면책된다. 그렇죠. 사기보험의 경우는 면책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편간사에 고의가 있어야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자,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위법성 여러분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볼게요. 다음에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네요. 납부한 우편 요금은 제외하겠다. 자, 1번, 가번. 자, 10만원짜리 음악회 초대장을 등기 우편물을 통해서 발송을 했으나 분실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초대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등기 우편물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분실했다라고 되네요. 그럼 이건 전액 지금 다 손해가 나는 경우네요. 근데 지금 10만 원짜리를 분실했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음악회 초대장을 등기 우편물로 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배상 한도액이 5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52,500원하고 쭉 보시면은 저기 10만 원하고 그 중에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요거는 52,500원 한도에서 그렇게 배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숫자가 왜 2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네요. 어쨌든 1번하고 2번이 맞고요. 그 다음 14만 원짜리 10kg의 책을 보통 소포로 보냈으나 분실한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그 보통 소포인데 요건 등기된 걸로 전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등기된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자, 물건 같은 경우, 자, 이거는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EMS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0kg이니까 요거는 1kg당 7,870원이에요. 10kg이니까 78,700원입니다. 78,700원. 그 다음에 기본요금 7만 원까지 해가지고 7만 원하고 그 다음에 78,700원하고 그렇게 다음에 148,700원입니다. 148,700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하나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요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7만 원에다가 자, 그 다음에 10kg인데 7,870원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7만 원과 78,700원 해서 148,7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다? 배상 한도액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물건이 얼마짜리예요? 14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4만 원 한도에서 배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28번 보시면 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서장, EMS, 보통소포 우편물, 등기 배당, 배달 인쇄물을 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 금액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3번 하나 볼게요. 3번 우리 방금 봤던 보통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보세요. 7만 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의 실손액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저기 4번 보시면 등기 우편당 배달 인쇄물 요거는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요것만 좀 특이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2,500원이 아니라 자,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한 20만 원 넘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2,350원의 범위 내에서의 실손액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서장. 자, 보험. 자, 요거는 그렇잖아요. 보험서장 같은 경우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되었다면 자, 어쨌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의 무조건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자,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서장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 범위 내다. 그 다음에 EMS. 자, EMS 같은 경우는 보험 취급한 국제 특급 우편물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보험 취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보험 가액의 범위 내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자, EMS 같은 경우는 52,500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그 한도가 보험 가액 범위 내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일단 4번인데 그 밑에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저희는 살짝 간단하게 그렇게 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그때 제가 말했지만 전부 없어진 거랑 일부 없어진 거 그걸 구분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만약에 분실되거나 그랬다면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때 실손해가 그리고 플러스 우편 요금까지 그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부 도난된 경우는 그냥 52,500원의 범위 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52,500원이라는 거. 지난번 재작년 문제에서도 이전 문제에서 그랬지만 이 금액 자체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52,500원의 범위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등기 우편낭이라고 그러면 262,350원이라 해서 어쨌든 금액 자체가 되게 컸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부 손실되면 그 범위 내에서의 실손액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이렇게 납부를 쭉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7만 원, 그 다음에 아까 키로당 7,870원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보험 처리되면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의 실손액과 전부 손실이다. 그럼 우편 요금을 추가하고 일부 손실이면 우편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특급 우편물 EMS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서류인 경우, 서류에도 동그라미 하시면 서류는 저기 그냥 52,500원 그렇게 가시면 되고 서류가 아니라 물건인 경우는 아까 보통 소포랑 같이 7만 원에다가 1kg 7,870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취급한 거는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출제됐긴 했지만 한 번 더 넣어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산 그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분실되거나 전부 손실, 망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무조건 더해주고 일부 손실이면 그 우편 요금은 안 내줍니다.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만 그렇게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지난번에는 EMS 물건이 그때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EMS 같은 경우는 서류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가액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보험 처리까지 됐다면 그 가액의 범위가 한도 가액의 범위가 보험 그 가액까지 확장된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쵸? 제가 저기 다른 수업에서 저기 너무 반응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혼자 떠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글쎄요 왜 반응이 없으신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창피해가지고 그냥 소극적이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저기 요 계산 금액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에 그냥 단순히 보면 어려운데 요 숫자들이 계속 공통되잖아요. 그래서 딱 3개인가요? 3개. 그러니까 아까 그 등기 배낭
그거 관련해서 26만 2,35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그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52,500원, EMS 서류 같은 거는 역시 52,500원. 그 다음에 보통 소포 물건 같은 경우, 다음 EMS 물건 같은 경우는 자 7만 원 기본으로 하고 1kg당 7,870원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무조건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작은 쪽으로 배상해 준다 그랬죠. 실제 손해에 가고 그 가액 한도하고 작은 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편 요금까지 전부 손실됐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우편 요금은 얼마다 그러면 그 우편 요금까지 더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관련되는 문제 제가 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복습할 기회 드릴 테니까 여기 정도만 일단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국제우편물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동일 발송인이 월 2회 이상의 손망실에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제공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이나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는 10kg까지 제공해준다. 맞습니다. 2번 EMS 물건 우편물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은 자 3일 이상 지연한 경우 이때는 3만 원권. 그렇죠. 1번, 2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보시면 EMS 무료 발송권 액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교환 그렇죠 허용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국제 우편물 반환 청구는 등기, 소포, 특급 우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보통 통상 우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자,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반환 청구라는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 소포, 등기라고 그러니까 특급 우편 같은 거 일단 등기를 전제로 하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소포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통상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반환 청구가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 주기가 힘들긴 하겠죠. 이게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더라도 그게 반환되냐 안 되냐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간에 국제우편물 반환 청구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옛날 노래 가사처럼 극과 속의 이름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됐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 우리 그걸 갖다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모든 우편물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 특급, 보통, 통상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자, 그걸 갖다가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반환 가능한지 여부는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건 결정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번은 여러분들 너무 문제 많이 해가지고 전혀 틀릴 염려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1번하고 2번 크로스 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수 없는 경우는 3만 원권이에요. 10kg이에요. 10kg,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지연하면 이때 3만 원권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0번 보시면 국제우편물 반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저 기산점 하나 나오죠. 이것도 정확하게 1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국제우편요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그 다음에 당일 반환 청구권자는 발송인이겠죠. 그 여러분 뭐 시험장에서 수취인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수취는 가만히 있어도 도착하는 건데 뭘 발송하고 반환 청구하고 그러겠어요. 2번은 맞고요. 3번 등기 취급한 국제우편물이 망실되거나 전부 도난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전부 반실했을 때는 가액의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납부한 우편 요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그렇죠? 이거는 떼고 주네요. 등기 취급 수수료는 제외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금지 물품에 의해서 반환되지 않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도 나왔지만 요금 반환 요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요런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금지 물품 그 안에다가 뭐 마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멸종 위기의 어떤 동물 같은 거 그런 걸 집어넣고 하는 경우는 뭐다? 우편 요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9번만 좀 밑에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 자, 31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시면 다음은 국제우편물의 반환 수수료와
우편 요금 반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해가지고 오는 저 국내우편 요금하고 국제우편물 그 반환 수수료 반환 요금 범위 관련해서는 그 박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뭐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더라도 요 그림 보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1번 볼게요. 자, 외국으로 발송 완료 전이지만 접수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라면 우편물 반환 수수료로 국내 통상 규격 요금을 내야 하지만 우편 요금은 전액 면제, 전액 반환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외국으로 아직까지 발송 준비 완료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발송 준비 완료는 전이니까 반환은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환 수수료와 관련해서 세 단계로 나뉘죠. 아예 발송 준비조차도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은 전액 다 반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국에서 발송 전이다 그러면 그 우편 요금은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본 요금, 그러니까 국내 통상 규격 요금 기본 요금은 내야 된다. 근데 접수국으로 만약에 발송을 했다면 여기 국내 취급 비용 공제 후에 반환하고 팩스 요금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발송 준비가 완전히 끝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발송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반환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정 확인을 해본 다음에 반환이 불가 또는 추가 접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 1,800원, 4,8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요런 거 문제 풀 때는 자, 볼게요. 1번. 요것만 체크하시죠. 1번.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 자, 먼저 여러분들 딱 할 때는 외국으로 발송 준비가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라면, 그리고 이제 또 세 단계로 나누죠. 접수국으로 발송되기 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발송 준비 완료 전, 접수국 발송 전, 접수국 발송 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접수국 발송 전이니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반환할 때는 우편물 반환 수수료로 국내 통상 규격 요금 맞죠? 근데 요금은 전액 반환 받는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다시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 딱 하고요.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후 또는 발송 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발송 준비 완료 전이냐 아니면 접수국에 발송 전이냐 접수국으로 발송 후냐 해서 세 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 요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발송 준비 완료 전이거나 아니면 발송 전이거나 이 경우는 전액 반환 받지만 대신 수수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수료는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내 통상 규격 요금 그 관련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외국으로 발송 준비 완료 전, 그 다음에 접수국으로 발송 전이면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편물 반환 수수료 국내 통상 규격 요금 맞고요. 국변 요금 전액 반환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외국으로 발송 후 외국으로 발송 후 벌써 떠난 거잖아요. 그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1,800원, 이 경우 우편 요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 단계네요. 그다음 세 번째, 접수국에서 해당 우편물의 송달증을 작성하기 전이라면 반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우편 요금을 전액 받는다. 자, 이거는 접수국 발송 전이네요. 발송 준비 완료 전이네요. 그래서 그 반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우편 요금 전액 받는다.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 외국 발송 준비가 준비가 끝나지는 않았죠. 완료 전, 접수국에서 발송 후 세 번째네요. 그러면 이때는 팩스 기본 요금만큼의 반환 수수료 부과되고, 이때 우편 요금은 전액 반환이 아니라 국내 취급 비용 공제 후에 반환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위에 세 개 단계를 갖다 구분할 때 처음에 이제 발송 준비 완료 전, 발송국 발송 전, 그 다음에 발송 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발송 후 그 단계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 받는다. 자, 기억을 하시고, 다만 반환 수수료는 첫 번째 거는 면제가 되겠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 규격 통상 요금, 통상 규격 요금만큼 내고, 세 번째는 팩스 요금만큼 내고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 관련해서는 취급 비용 공제한 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반환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접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같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완벽하게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눈을 한번 보고 나시면, 그리고 한번 외우려고 시도조차 한번 하셨으면 다음에 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30페이지 보세요. 자, 뻘짓을 했죠. 이거 내용 정리 그래가지고, 내용 정리는 아니고 그렇죠. 내용 정리네요. 내용 정리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달리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여러분들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하시는 단계에서 한번 해보라고 주관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정리 관련해서 뒤에 정답도 바로 뒤에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 파트 들어갈게요. 자, 금융 파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금융경제 일반. 다음은 금융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얘네들은 뭡니까?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확실한 답이네요. 2번 금융의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 그 다음에 금융기관까지 있고요. 3번 금융기관이 게재하지 않은 것 직접, 금융기관이 게재하는 것 간접. 그 다음에 4번 외부 자금을 유입하면 많은 자본 유입은 가능하지만 부채 증가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금융시장. 자금의 최종적인 차입자, 차입자라면 돈을 빌린 사람이죠.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매개를 하지 않고 돈 빌리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식이나 사채들을 직접적으로 발행하면서 조달하는 방식은 그렇죠. 직접 금융이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자금 융통을 매개, 요게 이제 간접 금융 되겠고요. 3번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금융기관 이외의 경제 주체가 발행하는 것을 보는적 증권이라고 한다라고 되네요. 자, 보는적 증권. 그래서 보는적 증권 개념 보세요. 자, 3번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보는적 증권이 직접 금융이라고 했습니까? 간접 금융이라고 했습니까? 직접 금융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금융기관이 아니고 누가 최종적인 차입자, 발행하는 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게재, 매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금융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기업 이익의 내부 유보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자, 내부 유보, 감가상각충당금 요거는 외부 자금이 아니라 내부 자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2번 내부 자금은 비용이 낮고 그렇죠. 상환할 필요가 없어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죠. 바람직하죠. 부채 증가. 근데 부채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내부 자금이 아니라 외부 자금이죠. 내부 자금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람직한 거면 내부 자금만 이용하면 되는데 왜 외부 자금을 굳이 끌었을까요? 그렇죠. 경제의 규모,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차입하기가, 많은 돈을 갖다가 뭐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어쨌든 틀렸고요. 3번 주식 채권 발행은 기업 자체에서 발행하는 것 내부 자금에 해당한다라고 되네요. 자, 아까 내부 자금은 그 위에 보시면 내부 유보, 감가상각 충당금이 내부 자금이고요. 주식이나 채권은 뭡니까? 기업에서 직접 발행은 하지만은 이 돈은 뭡니까?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삼으로써 기업의 자금이 풍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자금이 아니라 외부 자금에 해당합니다. 4번 보시면 간접 금융을 통해 대출자의 한계 효용을 높여서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요소에다가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자본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뭐 4번도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간의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금융시장. 맞고요. 2번 예금 증서, 채권과 같은 금융거래 매개수단. 그렇죠. 요걸 우리가 금융자산 내지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개상품, 매개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이 이동하겠죠. 3번 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 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 금융거래와 간접 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자금 수요자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자금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조달하는 거래를 직접 금융거래라고 하며 여기에는 주식과 예금이 있다라고 되네요. 자, 우리 직접 금융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하고 채권이 있고요. 간접 금융의 대표적인 게 은행을 매개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예금하고 대출, 있죠. 예금하고 대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과 예금 요 예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직접 금융거래 주식은 맞지만 예금은 간접 금융거래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5번 다음 중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은행 등을 통하여, 그렇죠. 은행 등을 통한다 그러면 간접 금융거래 맞고요. 2번 간접 금융거래는 예금 대출 맞습니다. 방금 확인했고요. 3번 자금의 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자금의 수요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3번은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함으로써 자금을 뭐 합니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사업을 하려거나 아니면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도 자본의 어떤 공급자, 주로 이제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하지만 수요자 역할을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뭡니까?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거고, 만약에 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대출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 기업, 정부 모두 다 자본의 자금의 어떤 공급자 역할하고 수요자 역할 같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접 금융거래, 그렇죠. 채권, 주식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직접 금융거래, 간접 금융거래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막 목이 부어가지고 아유. 자, 6번. 자, 다음은 금융시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말 어설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보세요. 그냥 답이 바로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1번 보시면 금융시장의 자원 집중이 아니라 자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원 적절하게 분산하겠죠. 자원 분산 기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원 배분 분산 기능. 그다음에 위험 분산 기능. 그다음에 높은 유동성. 유동성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현금화 시키는 거 그랬습니다. 4번 정부 수집 비용 시간 절약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금융시장의 기능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 저기 교재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 소비자 효용 증진 기능, 위험 분산 기능, 높은 유동성 제공 기능, 정부 수집 비용 시간 절약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 거 좀 잘 보라고 했죠. 시장 규율 기능 해 가지고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합병과 관련되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 중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금융시장을 통해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유통되므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봤던 거네요. 맞습니다. 2번 기업 합병 시 주식 가격이 하락됐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어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 분산 기능. 위험 분산 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라 했나요? 시장 규율 기능. 요거 꼭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1년째 계속 밀고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한번 더 밀어보겠습니다. 3번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 규율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환급성, 높은 유동성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발행한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 채무증서 시장.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2번은 1년 이내 단기, 1년부터 7년 중기, 7년 이상 장기. 아니죠.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1년부터 10년까지가 중기고 10년 이상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주식으로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으나 주주는 배당 청구권. 그쵸? 주식 같은 경우의 특징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은 그 투자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서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주 같은 경우는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뭐 다른 가격에 높은 가격에 팔므로써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회사가 그러한 그 주식 그 매입 금액을 갖다가 상환할 의무 없다. 맞습니다. 4번 기업 어음 시장, 양도성 예금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채권 시장은 채무증서 시장의 예가 된다. 그죠? 채무증서 시장, 채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문제 만들 게 좀 적당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쨌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교재 보는 셈 치고 앞에서 순서대로 그냥 한번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넣어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자 채무증서 시장, 주식 시장. 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주의 경우 고정된 수입 발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주 같은 경우는 고정된 수입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을 갖다가 뭐 영업이익이 많으면 배당을 해주겠지만 배당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주식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된 수익 발생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채권이 고정된 수익 발생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번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예금 시장은 주식 시장에 해당한다. 자 양도성 예금 양도성 예금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시장, 채무 증서 시장 여기 해당하고요. 자 3번 종전의 제3시장. 자 프리보드. 자 프리보드는 주식시장. 그렇죠? 프리보드는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서로 거래하는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보드는 주식시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까 본원적 증권이 직접 금융에 해당한다는 거랑 프리보드가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업 부도의 발생 위험이 더 큰 건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9번에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자 1번 보세요.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서 채무증서와 주식의 복합적 성격. 그렇죠. 복합적인 성격 가지는 것, 전환사채, 우선주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의결권과 우선권이 인정되는 우선주는 채무증서와 주식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자,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채무증서와 주식의 복합적 성격은 가지죠. 다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그렇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유통시장을 통해서 금융상품의 그렇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죠. 유통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함으로써 뭡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4번 채권. 자, 채권은 대부분 장외시장. 그래서 그 거래소 시장을 제외한 게 장외시장인데 채권은 주로 대부분 저기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보시면 장내, 즉 다른 말로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딜러 브로크 간 시장, 대고객 시장을 의미하는 점두 시장은 자 보세요. 점두는 뭡니까? 이게 지금 딜러가 개입되고 어떤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딜러가 개입돼 가지고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두 시장은 장내 시장이 아니라 장외 시장.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본원적 증권, 직접 금융, 그 다음에 프리보드 주식 시장, 그 다음에 점두 시장은 장외 시장. 요 세 개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1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경제 일반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 좀 단순 암기면서도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번 장내 시장은 금융정보의 투명성이나 거래 상대방의 익명성이 낮은 게 아니라 장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투명하죠, 그렇죠? 투명하고 또 누가 내 걸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익명성은 높아진다. 같이 가는 거예요. 투명성하고 익명성은 같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면에 장외 시장은 어떻습니까?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를 아니까 익명성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의 투명성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3번 보시면 장외 시장은 거래 정보가 투명하다. 자,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래 정보가 투명한 것은 장내죠. 그러니까 장내 시장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 외환 등의 파생 금융상품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거. 아까 채권 같은 경우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그 대부분 거래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채무정서와 주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환사세 우선주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죠. 2번 국채, 지방채의 경우 단기금융시장. 자, 여러분들 국채, 지방채 같은 경우 단기로 해버리면 큰 공사 못 하겠죠. 자, 이런 걸 발급하는 거는 뭐 고속도로나 댐이나 뭐 어떤 대규모 큰 공사를 위해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그렇죠. 장기. 다른 말로 자본시장이에요. 장기금융시장을 다른 말로 자본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채권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즉 장기금융시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만기에 따라서 단기, 자본 나눌 수 있고요. 3번 그렇습니다. 맞고요. 4번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걸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밑에 그 박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좀 목도 아프고 한데 한 분씩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할까요? 이게 13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답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아는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건 80%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13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본시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장기잖아요. 그렇죠? 장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다른 파생 금융상품 병행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번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파업되는 경로로서 역할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 이거는 두 개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그다음에 자본시장 둘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저기 뒤에 밑에 해설지 보면 그 해설지 마지막에 그렇게 단기하고 자본시장의 공통점에서 밑에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파업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가지고 먼저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장기 금융시장의 영향 결국은 기업 가계에 영향을 주어서 실물 경제활동과 물가의 변동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둘 다 그렇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3번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짧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크다. 자본 손실, 금리 변동은 여러분들 단기는 변해봤자 별로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시장, 요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 자, 대표적인 자본시장이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채권하고 주식. 그렇죠. 요거는 대표적인 자본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출됐던 거네요. 자, 저 답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14번은. 자. 다 네 가지 지문 다 우리가 저 앞에 문제에서 다 확인했던 그런 지문들이네요. 자, 14번 몇 번이 틀렸죠? 그렇죠. 바로 밑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 보세요. 1번 직접 금융 수단의 주식 채권. 그렇죠. 주식 채권은 기업이 발행하는 겁니다.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발행을 대행해 줄 뿐이지 그 발행은 판매 대행 같은 거 그런 걸 낼 뿐이지 발행은 기업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금융 맞고요. 그다음에 만기 1년 이상 또는 만기가 없는 걸 우리가 자본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딜러 브로커 요 사람들은 어디서 금융기관 그 거래소가 아니라 바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점주시장은 장외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프리보드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무증서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실게요. 금리. 자, 금리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 이자, 이러한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내지는 금리라고 한다. 맞고요. 금리 역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급이 많으면 이율은 금리는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다음에 명목금리란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맞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실질금리. 자, 보세요.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이자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그럼 명목금리는 뭘까요? 요 마이너스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한 건데, 만약에 명목금리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실질금리에다가 뭐를 갖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5는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렵겠네요. 2는 5 빼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5라는 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2하고 3하고 더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사회파 때 경제 있잖아요. 경제 보면은 그 그래프도 많고 또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지금 노량진에 어떤 여자분 여학생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초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약분하고 통분 자체를 잘 모르니까 아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 숫자를 완전히 싸그리 그냥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근데도 막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긴 하던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요건 기본 개념만 요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뺀 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효금리, 실질금리 요 구분하시랬죠. 실효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자 그 세금 같은 거를 원천 징수하고 뺀 값,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 그걸 실효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6번 볼게요. 16번 금리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만기가 아니고, 만약 경기 전망이 좋다. 경기 전망이 좋으면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겠죠. 기업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뭘 늘리는 거야?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아니라 수요겠죠. 자, 돈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자, 예. 그 다음에 2번,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하면 우리가 가계에서 버는 돈은 일정한데 돈을 많이 쓰니까 여유 자금이 적잖아요. 그럼 은행에 저축하는 돈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이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거래량. 자, 이거 보면, 자, 공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공급, 그 다음에 여기가 수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가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자,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자,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면 요 수요 곡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럼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가격이 요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해버려요? 상승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에 수요가 감소를 해버리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고요. 또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인데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기존의 가격보다도 가격이 더 다운돼 버리고, 공급이 감소를 해버리면 오히려 가격은 더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공급은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반면에 수요가 줄어들으면 가격은 다운되겠고요. 반면에 공급이 증가됐다. 그럼 뭡니까? 파는 게 많으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다운되겠죠. 가격은 다운되겠고, 공급이 감소가 되면 자,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바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금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요라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했다. 가계에서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비가 증가했다는 말은 저축할 돈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은행에서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겠네요. 자,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물가가 올라간다면 기존의 그 이자 가지고, 금리 가지고는 똑같은 금리에 따르는 이자를 받으면 자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더 못해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은 진짜 우수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나라가 뭐 망하지 않는 한은 뭐 월급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래서 뭐 프리랜서 아니면 뭐 좀 수입 자체가 불규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금융권에서는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세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세게 그렇게 높이 그렇게 하고, 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6번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그 밑에 박스 있는 건 교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 자, 17번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50만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 1년 후에 원금 50만원과 이자 금액 10만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수익률은 20%가 된다. 수익률이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랑 내가 벌어들인 금액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즉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는 이자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비용을 의미한다 라거든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를 투자했어요? 50만원 투자했죠. 그럼 50만원 투자했는데 내가 벌었는 게 10만원인가요? 그래서 5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 되고 이거 2 돼서 이거는 그렇죠. 수익률은 20% 이렇게 맞습니다. 자, 2번 보세요. 50만짜리 채권을 지금 10만원 할인된 40만원에 사고 1년 후 5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20%다라고 되네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돼요? 자, 원래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50만원짜리죠. 근데 50만원인데 지금 얼마가 깎였나요? 10만원 깎였죠. 그러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 5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역시 할인율은 20% 맞습니다. 근데 이를 수익률을 바꿔보면, 자,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벌어들인 금액이라 해서, 내가 근데 실제로 투자는 얼마 했어요? 이번에는 40만원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률은 40만원이고 내가 벌어들인 건 10만원이니까 4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그래서 2번도 맞네요. 다음 3번.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가격이 높을수록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오히려 채권 가격이 높으면 채권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번. 복리 이자에 대한 이자 함께 감안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이건 우리 기본 교재에서도 확인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은 그냥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1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렇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여러분 보면 은행과 유사하지만 자 제한적인 목적 그리고 다른 규제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경우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받는다. 자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받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위에 있던 뭐였죠? 예금,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습니다. 3번, 우체국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은행은 우체국은 어디에 속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보험회사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4번.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리스나 신용카드회사 이런 것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 이런 것들은 금융 보조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되네요. 자 이거는 금융 보조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기타가 되고 금융 보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귀가 살이 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융 어떤 여건을 갖다가 조성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금융 여건, 직접 금융 거래보다도 금융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점심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